입시는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명확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은? 네. 지금까지 입시의 정책은 특정 집단,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유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 뭐 수시가 학대가 되든 정시가 학대가 되든 그 특정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해결책은 정책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를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입니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이번 시험은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 하지만 문제가 다소 어려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 모시고 수능과 관련한 분석 그리고 입시 전략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이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수능이 킬러 문항이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 뭐 물수능 아니라 불수능이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난이도 분석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제가 빠진다라고 하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주 어려웠던 부분의 문제들은 빠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1교시부터 좀 임했을 텐데 실제 9월 평가 모의고사의 첫 번째 이제 그 모의고사를 한번 봐봤죠. 그런 킬러 문항에 빠진 상태에서. 근데 9월 평가 모의고사는 비교적 어려웠었죠. 그래서 좀 어렵게 출제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본수능 때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이 1교시, 2교시, 3교시가 모두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 2, 3 나와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빠지면은 평상시에 뭐 3, 4등급대 학생들도 한 그 고난도 킬러 문제를 한번 풀 수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최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이 문제는 풀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난도 킬러 문제가 빠지면서 수능 시험 자체 결과적으로 수험생 체감은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어려워진 정도가 중위권, 상위권뿐만 아니라 최상위권대 학생들도 풀기 어려웠다. 학원 강사들도 풀기 어려웠고 학교 선생님들도 풀기 어려웠던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일치되는 어떤 가채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그 수학에서 공통문항 22번이요. 사실상 킬러 문항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저 읽어보니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그 킬러 문항의 가장 큰 그 수학에서 정의가 한 3가지 이상의 어떤 개념은 이론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또는 대학 수준 정도의 수학을 공부했던 뭐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알면은 좀 풀기가 쉽다라든지 아주 복잡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교육과정 범위 내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는 갈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 한 3가지 이상의 개념이 집어넣었다라든지 명확하게 그거를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가채점 정답률 체크를 해보더라도 일단 정답률 자체가 10% 이상은 절대 넘을 수가 없다. 22번이. 그렇죠. 단단히 %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일단 학원에서도 수학생들이 풀어봤을 때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어려웠던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계산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계산도 한 2가지 트랙으로서 계산을 해서 다시 결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서 어려웠다라고 하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어떤 그 문제 해결 과정 시간이라 이런 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쫓겼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의 문제 유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였느냐 이렇게 어렵더라도 또 쉽게 그렇죠. 만나봤으면 풀 수 있을 뭐 텐데. EBS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나오는 내용들이 좀 변형됐다라든지 이러면 그럴 텐데 또 그런 부분들도 아니었다. 좀 생소했던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었고 또 대학 교육 과정을 공부를 했다라면 이게 또 쉽게 적응은 됐겠느냐 그런 부분들로 전맥하기는 또 아닌 것 같다. 그럼 결과적으로 출제
자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킬러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다 그렇죠. 보니까 네. 킬러 문제가 정상적으로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제대로 작동되었다. 그리고 22번 문항이 30번 수학 문항이 있는데 22번까지가 공통 과목이죠. 네, 공통 과목에서 맨 마지막 끝번호 자체가 주관식 4점짜리인데 이 문제의 특성은 사실은 풀려면 풀고 말라면 말라라고 하는 문항의 배치죠. 맨 마지막에 가져갈 배치가 사람은 돼 있고 가져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고난도 문제를 최상위권 학생들이 풀어보더라도 이 문제 어렵다. 접근은 대단히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킬러고 출제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조금 갈라지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입장은 다르지만 네네.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수험생 입장이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1교시부터 한번 보면 일단 사실 1교시가 어려우면 사실 학생들이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 1교시가 국어인데 국어부터 어려웠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국어가 이제 오지 선다형이고 45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1번부터 34번까지가 이제 공통 과목이죠. 그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네. 같이 풀어보는 34문항인데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독서. 그다음에 18번부터 34번까지가 문학, 그다음에 35번부터 45번까지 11문제가 이제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각각 선택 과목 문제인데 학생들의 문제 풀이 순서는 대체적으로 35번부터 먼저 풀어봅니다. 그 그래요? 먼저 풀어보는 이유는 언어 매체하고 합법과 작문의 그 11문항은 비교적 부담이 없이 쉽게 풀어나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먼저 풀어보게 마인드 되고 컨트롤상에서 그렇죠. 그렇게 풀어보는데 이번에 문제는 그 11문제를 처음에 풀어보는 것 자체가 막혔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국어가 저희 정답률 체크가 20%대가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국어에서는 사실은 고난도 킬러 문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어 1교시에 네. 80분 시간인데 그게 보통 한 10분 정도에서 풀어본다라고 거기서부터 일단 막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가 비교적 평이하게 여겨지는 문학 작품의 문제를 18번부터 34번까지 그 먼저 17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순서가 대체적인 순서일 겁니다. 네. 문학이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문학 작품이 6개가 EBS랑 연계된 게 3문제가 나왔지만은 네. 정답 찾기는 학원 강사분들이 풀어봤을 때 문학 작품이 이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면 일반적인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대책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당황하는 거죠. 그렇죠. 좀 비교적 좀 편안하게 넘어가야 할 공간에서 벌써 1단계 막혔고 2단계 또 막히기 막히고. 시작했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 파트. 그 독서 파트 지문 내용이 지금까지 뭐 경제다, 철학이다, 과학기술 지문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 4가지 지문이 모두 EBS에서 연계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지문 내용을 가지고서 EBS 교재에 연계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킬러 아니다. 사실 뭐 이렇게 EBS 됐는데. 교재가 거의 국정교과서가 된 개념인데 지금.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껴 나갔는데 그 질문이 들어오고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역시 어려웠다. 그래서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 15번 문항은 여전히 킬러 문항으로서 작동이 되었다. 그리고 1교시는 기존의 킬러가 독서 파트에서 나왔다라면은 네. 이번 시험에서는 도처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 여기저기요. 1단계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비교적 쉽게 네. 마치 마라톤을 따지면 한 2km 지점에서 이미 숨이 차기 시작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정도로 1교시 멘탈 관리가 안 된 학생들은 4교시까지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그럴 정도. 것 보통 1교시 시험을 무난하게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1교시 중에서도 초반 스타트 단계에서부터 막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난도 킬러 문제가 빠지면서 그 킬러가 다른 곳에서 예측 전혀 할 수 없었던 곳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어도 1등급 예상 비율이 좀 낮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바뀌어진 거죠. 네. 우리가 상대평가에서는 4%까지를 이제 1등급으로 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90점이 넘으면 1등급이죠. 그렇죠.
2018학년도 절대평가제로 바뀌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가 2019학년도 5.3% 1등급이 나올 때가 가장 절대평가제로 전환된 이후에서 영어 불수능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 때 어려운 문제를 빼고 어려운 어휘가 빼고 문장 구조가 복잡한 걸 다 뺐는데 4.4% 90점 이상 비율이 되게 나왔었죠. 좋은데요? 그래서 9월 평가보다는 당연히 쉬울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 모두들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채점 결과로 봤을 때는 90점 넘는 비율이 5.5%대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어려웠던 5.3%에 준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빠지고 어려운 어휘도 빠지고 문장 구조 복잡한 것도 빠졌는데 가장 어려웠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일단 영어도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1교시 어려웠던 것이 점심 식사 이후인 영어에도 그대로 지금 현재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려웠다는 얘기를 지금 한 100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5월에 이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했고 이제 그 교육당국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은 도처에 조금씩 좀 난도가 높은 문제가 많은 게 나은지 아니면 킬러 문항도 있고 좀 시험 문제 같이 깔려 있는 게 나은지 이 양쪽 수능으로 보면은 어떤 형태가 더 좋은 걸까요? 쉽고 어렵고는 사실은 출제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 그에 따라서 학력 수준에 따라도 다르고 또 재수생들 성적 또 반수생들 통계 잡히지 않았던 모의고사 때 그런 반수생들의 성적에 따라서도 이제 결과가 좌지우지되는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부분의 문제도 이번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위권 대학생들도 그동안 근접할 수 없었던 부분의 고난도 킬러 문제도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실히 빗나갔던 거고 그러면 시험장 내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탈의 붕괴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그리고 시험을 치는 순간에도 나만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괜하게 또 의식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EBS랑 연계가 됐더라는 것도 알게 될 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쉬워졌는 건데 나만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멘탈 붕괴가 만약에 왔던 상황이 벌어지면은 정상적으로 자기 실력이 뭐 안 드러났을 경우에 학생들도 실제적으로 많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가능할 수 있죠. 이 변별력에 대한 부분이 항상 늘 매 수능마다 논란이 되긴 했는데 그게 정말 한 수능 6개월 앞두고 이제 교육당국에서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게 좀 더 혼란스러워졌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번에 시험 보면은 N수생에게 오히려 좀 유리해졌는지 이것 좀 여쭤볼게요. N수생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단순하게 수능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사실 과거에 이제 평가원에서도 수능 데이터가 공개가 됐었죠. 네. 공개가 되었을 때 시점으로 보면은 보통 한 1등급 때 정도 때 학생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40에서 한 50% 정도가 재수생들인 상황들이 예전에 많았었죠. 네. 그래서 절반이네요. 실제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은 한 30%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30%가 좀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쯤 되는 학생들이 전체적인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또 최상위권 구간대에서는 그게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게. 물수능보다는 최상위권에게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확실히 벌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최상위권에서는 재수생들의 강세가 일단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재수생들의 비중이 거의 한 30년 만에 최대치 비율로 올라간 거고 금년도에 또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반수생. 지난해 같은 경우 한 8만 1,000명 정도가 진짜 많네. 됐었는데 금년도는 8만 9천 명.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만약에 대학에 재학 중인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뭐 의대라든지 이런 쪽에 목표를 하고 두는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상위권에서는 N수생들의 어떤 비중 자체가 더 크게 분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우려했던 최상위권의 재수생들이 금년도에 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재수생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의 학력 수준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12월 8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매우 불리할 것이다. 네. 이렇게만 또 단정적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등급 컷시에 예측이 좀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사실은 빗나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의고사 때 보지 않았던 거의 한 9만 명대 학생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어떠하냐에 따라서 조금 못한 수준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래 성적보다 올라갈 테고 또 반대면 반대 현상이 벌어질 텐데 어쨌든 지금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수시에 뭐 논술이라든지 면접이 남아 있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뭐 임하는 것이 좋고 또 등급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학생들도 일단은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라고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번 된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보는 것이 좋을 거는 같습니다. 이 고3 학생들이 지금 어제도 지금 한 대학교에 그 논술 시험이 있었었는데 그 이미 지금 지레 겁먹고 시험 보러 안 간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제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본 거를 제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일단 결시율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높아지기는 했던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러 어렵다고 해서 안 간 거. 그리고 결시가 높아진 거는 인문계가 자연계보다 조금 더 결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결시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사실 수능 체제를 못 맞췄기 때문에 안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 대학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정시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포기를 아예 하는 안 경우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그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과가 이과보다 결시율이 증가되면 좀 더 증가됐다라고 하는 거는 원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영어도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수학도 어려워졌고 수학에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에 더 많아졌고 국어도 점수가 잘 나오는 언어와 매체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이 지금 현재 금년도는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어, 수학 모두에서 이과 학생들이 고득점이 좀 많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능 체제를 덜 맞춘 걸로 놓고 봤을 때는 문과가 이과보다는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시가 좀 증가됐을 가능성도 높고 또 특정 대학의 성균관대학교 의예과를 보면은 작년도에 논술 시험장에 실제 나타난 응시를 한 학생은 40%, 60%가 시험을 안 본 거죠. 근데 금년도는 반대로 거의 한 56%가 시험장에 나타났고 안 나타난 학생들이 한 40% 정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 자체는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들도 일단 이과 상위권 같은 경우에서는 더 많아졌을 수도 있고 최상위권 또 그렇죠.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같으면은 또 의대 라인에서는 거의 원탑 5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다 보니까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조심스러운 추정은 문과보다는 이과가 수능 체제 맞춘 학생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이과 최상위권들의 경쟁력, 변별력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졌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시에서 조금 뭐 그렇지 않은 대학은 가감하게 좀 포기를 하고 정시를 노린다라든지 또는 정시에서 원서를 낼 때는 지금 다소 소신, 상향 지원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향 안정 쪽으로 갈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소신 지원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얘기가 지금 굉장히 뭐 좀 구체적인 선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내년도도 기대 심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금년도 반드시 대학을 들어가겠다 이런 심리가 좀 덜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채점 결과라든지 또 수시의 합격의 상향 추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수한 학생들이 우수한 학과에 빠지면 그만큼 더 많이 빠지는 패턴으로 원서를 내고 지금 현재 흐름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시에 지원을 할 때는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항상 교육 정책은 참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입시 전략관에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입시 그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입시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명확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은? 지금까지 입시의 정책은 특정 집단,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유불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쪽 특정 집단이 유리해질 것으로 봤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지금
뭐 수시가 학대가 되든 정시가 학대가 되든 그 특정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공교육과 사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대학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굳이 이쪽 사교육에 있는 집단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나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어쨌든 보면은 정책은 굉장히 공정하고 명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정책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